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3고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고 만성질환인데 고혈당, 당뇨병의 경우에는 약물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고 심근경색이나 치매로 갈 수 있고요. 평생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현대인의 건강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에 특히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 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말 그대로 당뇨 대란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0만 명이 당뇨로 진단을 받았어요. 2010년에 비해서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2020년 통계니까 2024년인 지금은 6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겠죠.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명 중 4명이 당뇨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당뇨 대란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뇨 예비군들입니다. 당뇨 전 단계 또는 전당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통계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00만 명 정도가 전당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의 2천만 명 이상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3고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고 만성질환인데 이 중에 고혈압, 고지혈증은 그나마 병원에서 약물 치료로 비교적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혈당, 당뇨병의 경우에는 약물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환자 개개인의 식습관, 신체 활동량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어렵고 쉽게 당뇨 합병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당뇨 합병증으로 가게 되면 큰 혈관 손상으로 심근경색이나 또는 중풍, 치매로 갈 수 있고요. 작은 혈관 손상으로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든지 신경손상이라든지 또는 콩팥이 망가지는 평생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건강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 1970년대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죠.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많이 먹나요?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보다 우리가 더 안 움직이나요? 비만 클리닉도 훨씬 더 많이 생겼고 비만 약제들도 나와 있고 소식해야 장수한다라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일 일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한 환경인데도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쪘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쉬지 않고 먹고 의자 중독에 빠져서 비만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뇨도 사실은 비만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뿌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면에서는 똑같거든요. 비만 인구가 늘어난 만큼 당뇨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과거에 비해서 비만 인구의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당뇨를 유발하게 하는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복부 내장지방 비만 훨씬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당뇨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먹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몸은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꼭 필요합니다. 공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하는 시기죠.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시간이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야간에 실내등이 밝게 켜져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12시간 공복을 지키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밤 늦게까지 음식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 몸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대사와 관련된 조직과 장기들이 쉼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또 인슐린 호르몬은 매 끼니 식사를 할 때는 인슐린이 분비돼서 바쁘게 일을 해야 되지만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다 끝내고 혈당이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도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죠? 쉬지 않고 먹어요. 아침, 점심 사이에도 무언가 군것질을 하고 점심, 저녁 사이에도 무언가를 집어먹어요.
혈당이 올라갔다가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간에 간식을 전혀 안 하는데요. 저는 하루 3끼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아침 먹고 올라간 혈당이 차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면 떨어질까요? 떨어지기도 전에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올라간 혈당이 다시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면 떨어질까요? 그리고 집에 걸어갔나요? 다시 차로 이동해서 집에서 또 밥을 먹고 계속 거실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간식은 하지 않았으나 탄수화물을 신체 활동량보다 많이 먹어서 혈당을 높여놨는데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또 그 다음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 어렵겠죠.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먹는다라는 표현이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생활 패턴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결과, 즉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뇨에 특히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특정한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는다? 도움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챙겨 먹고 내 몸을 나쁘게 하는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이러한 식습관을 가져서 내 몸을 지금보다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특정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겠다.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삶은 달걀은 가성비 좋은 단백질 급원이죠. 그리고 다른 달걀 요리에 비해서 기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른 소스 없이 양질의 단백질 급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할 때 채소와 단백질, 지방이 함께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 샐러드,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같이 곁들이게 되면 혈당을 높이는 것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드와 삶은 달걀을 먼저 먹는다든지 아니면 삶은 달걀을 슬라이스로 샐러드에 얹혀서 같이 먹으면서 통곡물이나 다른 탄수화물을 먹어준다면 혈당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당근이 좋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채소 중에서 당근이 상대적으로 당 함량이 조금 높거든요. 그런데 당 함량이 조금 높더라도 역시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근은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케미칼이 아주 풍부한데 당뇨병성 망막 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끔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당근을 섭취하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당근을 통째로 갈아서 주스로 먹어도 되나요? 사실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당흡수가 올라가게 돼서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당근의 경우에는 갈아도 당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근은 주스로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달걀에 대해서도 특히 노른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 2개 그리고 일주일에 한 12개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달걀 노른자에 포화지방도 있으나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또 루테인이라든지 우리 뇌 건강이나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도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은 남녀노소, 동양인, 서양인을 막론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70에서 140mg/dL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이 사이에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의 분비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도 안정적으로 혈당을 70에서 140 사이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아시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인슐린의 분비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인슐린 요구량이 많아지는 자극이 오래 있게 되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서 분비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달달한 걸 먹어서 혈당을 올라가게 만들면 인슐린은 안정적으로 혈당을 70에서 140 사이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보다 분비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정상보다 분비량이 늘어나도 혈당을 70에서 140 사이로 안정적으로 조절을 못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이게 전당뇨예요. 건강한 몸은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복 혈당이 100 아래를 유지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식후 혈당이 140 아래를 유지하고 이게 아주 건강한 몸. 그런데 전당뇨가 생기게 되면 공복 혈당이 100이 넘어가요. 그리고 식후 혈당이 140이 넘어가요. 당뇨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전당뇨는 당뇨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 당뇨로 인한 손상을 일찍부터 입게 되는 거예요.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입게 되고 미세혈관들의 손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보상을 위해서 정상보다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그럭저럭 혈당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으나 췌장의 베타세포가 더 이상의 인슐린을 이보다 더 많이는 못 만들겠어 하고 분비량을 한없이 늘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늘리지 못하고 분비량이 줄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그게 당뇨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뇨 상태로 왔다면 이거는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여기서 그냥 방치해두면 당뇨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놔야 된다. 췌장이 인슐린을 지금 과도하게 만들고는 있으나 얘가 쉴 수 있게끔 분비 능력이 남아있을 때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 이게 전당뇨일 때 치료를 해야 당뇨로 가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공복 상태에서 체열을 해서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체열을 해서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해서 100 미만이냐 140 미만이냐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해 놓고 24시간 혈당을 감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복 혈당은 100 아래였는데 아침 식사를 할 때에 혈당이 갑자기 200으로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식후 2시간 혈당은 정상인데 그 사이에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인슐린이 조금만 피곤해져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입해서 한번 착용해보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지 보는 거예요. 제일 확실합니다. 밀가루 좋아하고 과일 좋아하고 그래도 혈당이 안정적인데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는 걸 아마 쉽게 보시게 될 텐데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죠? 설탕, 밀가루죠. 그래서 청량음료라든지 도넛, 케이크,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공복에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약간 배를 채운 후에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밥도 마찬가지예요. 좀 심심한 두부 반찬과 샐러드 또는 채소 반찬을 먼저 먹어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후에 그 다음에 밥이 들어가면 밥을 먼저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드니 인슐린 분비량도 같이 줄겠죠. 그래서 똑같은 메뉴를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 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나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만한 음식을 먹었다 빨리 나가서 조금 빠르게 걷고 계단 오르기 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막을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혈당을 140 아래로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먹고 나서 움직이면 혈당이 한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끼니 식사를 하고 나서 나가서 걷는 습관을 들이면 좋고요. 과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과일을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 평소보다는 줄여야 되고 과일 섭취 전에 바로 나가서 걸으세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전당뇨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움직여라.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서 걸어랍니다. 특히 식사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10분, 20분 걷는 것은 전당뇨에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가 당뇨에서 멀어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십시오.